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브릭이라는 영화입니다. 2025년 7월 10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러닝타임은 99분, 1시간 40분 정도 하는 영화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선정적이지 않는데 약간 잔인합니다. 근데 이 정도 잔인한 걸로 청불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 뇌가 이미 잔인함에 절여져 있다는 거겠죠.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독일 영화고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까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 이외의 언어가 나오는 영화는 살짝 좀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왜 굳이 여기 점프스퀘어를 넣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어이없게 점프스퀘어를 넣어놨습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아예 공포영화면 제가 좀 긴장이라도 했겠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점프스퀘어에 당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화가 났습니다. 브릭은 방탈출 영화예요. 밀실 미스테리입니다. 방탈출 영화라고 치면은 큐브 시리즈, 페르마의 밀실, 밀실 미스테리로 베리드, 데블, 클로버필드 10번지 이런 게 있죠. 제가 밀실 미스테리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콤부스라는 영화도 이거를 밀실 미스테리라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봤어요. 이런 밀실 미스테리 장르 자체가 크게 가져가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모른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굴 믿을지 모른다 하는 그 기본을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릭이란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초강습보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놉시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독일 아파트에 팀과 올리비아라는 부부가 삽니다. 사실 부부가 아니고 커플인데 사실혼 관계예요. 유산을 한 바람에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올리비아가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고 같이 살던 집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문 앞에 이런 검은 색깔 벽돌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팀이 본인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팀도 당연히 모르는 일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밀실 미스테리죠. 밀실 미스테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진짜 방 하나에서 탈출하는 페르마의 밀실 같은 그런 영화, 아니면은 데블이란 영화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마피아하는 게임이거든요. 공간에서 탈출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큐브 같은 경우는 방과 방을 전진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런 모든 게 다 밀실 미스테리라고 보면 되는데 브릭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예요. 아파트 전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도 모르고 이 아파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영화의 타임라인대로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인물별로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요즘 따라 아파트를 되게 많이 그리네요. 그 아파트가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인공은 그 거주 지역 중에서 제일 위에 살아요. 여기가 주인공 집, 그리고 옆집에는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은 거주자가 아니고 에어비앤비로 하루 그냥 묵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오스발트의 집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발트의 옆집은 프리드만이라는 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부자죠. 이 건물주가 결국 이 에어비앤비의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안톤의 집이 있습니다. 안톤이라는 사람과 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안톤 집에 잠깐 놀러 왔다가 여기 갇히게 된 거예요. 짜자자잔, 여기 결계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밖에서 못 들어오고 안에서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하에는 공습 대피소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건데 공습 대피소가 지하철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주인공은 이 공습 대피소로 연결된 지하철을 통해 탈출해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옆에도 뚫고 아래도 뚫고 또 옆에도 뚫고 아래도 뚫고 하면서 많은 아파트 주민을 만나게 되죠. 등장인물 한 명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주인공인 팀, 그리고 올리비아가 있습니다. 팀은 게임 개발자예요. 굉장히 워커홀릭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올리비아는 건축가예요. 이 둘은 유산의 슬픔을 겪은 상실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팀 같은 경우는 유산에 대한 상실감을 올리비아한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이라는 게 유산의 상실감에 대한 회피가 아니고 팀만의 치유 방식이었던 거죠. 올리비아 같은 경우는 유산의 상실감에 대해서 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팀을 막 끌어내올라 그래요. 끌어내온다는 게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도 힘들지만 같이 극복해봐야겠다 라는 치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치유를 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비아 같은 경우는 팀만의 치유 방식인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결국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둘은 치유 방식이 다른 만큼 서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요. 팀 같은 경우는 문제에는 의도가 있다, 논리와 규칙을 찾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 벽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라면서 의도보다는 원리를 더 이해하려고 그래요.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 둘이 갇히게 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립된 세계에서 마주한 진실은 사랑이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서로 이해하게 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랐던 건데 유산에 대한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의 위기까지 갔지만 건물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결국 이 건물을 탈출할 수 있게 되죠. 팀과 올리비아의 바로 옆집에는
에어비앤비 게스트로 들어온 아나와 마빈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팀과 올리비아 커플이랑 처음부터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커플은 마약 중독자의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아나와 마빈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커플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관계인지 보여주고 있죠. 포탈이 처음으로 열렸을 때 아나는 이 포탈에 주저없이 바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존재인 마빈을 위해서 이 포탈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리고 아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렇게 절반이 잘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절반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를 그런 이 세계로 간 거예요.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이 갈라져 죽고 말고 마빈은 분노하게 됩니다. 마빈은 후술할 유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본인도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아나와 마빈의 서사는 이 건물이란 곳은 그들에게 세상이에요. 이 확신 없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감정은 얼마나 맹목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도 걱정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팀의 바로 아랫집에는 오스발트와 레아라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스발트는 할아버지고 레아는 오스발트의 손녀예요. 이 둘은 솔직히 영화에 왜 나왔지 싶을 정도로 이야기의 흐름상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상실과 무력감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 과대 해석이고요. 레아 같은 경우는 레즈비언, 즉 성소수자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은 거의 다뤄지지가 않아요. 이 설정을 왜 넣었는지도 모를 그런 느낌입니다. 레아가 막 좋겠어요, 그래도 둘은 같이 갇혔잖아요 하면서 다른 커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상실감을 표현했다 하기엔 너무 얕아요. 무력감 같은 경우는 오스발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고 등에 산소호흡기를 메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이 유리랑 싸우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데 굳이 그거를 무력함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총 맞으면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죽는 건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무력감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상실감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여기 사이에는 할아버지와 손녀니까 이제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스발트한테 딸, 레아한테는 어머니겠죠?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약간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이런 설정도 그냥 은연중에 흘러가는 얘기처럼 나오지 뭐 크게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스발트와 레아는 기능을 위해 소비된 인물들처럼 보여져요. 뭐 오스발트가 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총을 쏘긴 하는데 건물 어딘가에서 발견한 총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돼도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오스발트와 레아로 풀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따로 풀고 있어서 저는 약간 영화가 끝나고 의아했습니다. 오스발트의 옆집에는 프리드만이 살아요. 프리드만은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몰카범이에요. 미친놈입니다. 이거 방이 어차피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얘만 방이 뭔가 좁은 거예요. 똑똑똑 해보니까 여기 숨겨진 방이 있어. 여기 들어가 보니까 온 천지 지금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방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방들이. 물론 프리드만이라는 건물주는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되지만 프리드만이라는 건물주가 남긴 감시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굉장히 설정으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화재 경보기 안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 모든 가정을 감시당하고 있었고 이 벽이 생기는 순간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정은 등장인물은 물론이고 영화를 보는 저희한테 있어서도 이 상황은 외부로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면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던집니다. 오스발트의 아랫집에는 안톤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친구인 유리가 놀러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간에는 서로 얼굴을 다 아는데 유리라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죠? 하니까 저는 유리입니다. 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안톤이라는 집주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니까 유리가 안톤은 원래부터 심장병이 있었어. 이 문이 갇히고 나서부터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처치 못하고 죽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었죠. 안톤은 엡실론 나노디펜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냥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천재 수준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안톤 같은 경우는 엡실론 나노디펜스에서 일하는 만큼 이 벽 시스템에 대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이 벽을 해제할 방법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톤은 이거는 엡실론 나노디펜스에서 만든 비밀 방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무조건 오작동한 거다. 이 시스템을 해제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유리는 반대였어요. 엡실론 나노디펜스에서 나오는 이 긴급 보호 시스템이 작동된 이유 자체가 밖에는 이미 핵전쟁이 났거나 너무나도 큰 화학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세상이 끝났다고 믿는 극단적 음모론자입니다. 안톤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오작동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유리 같은 경우는 밖은 오염됐어, 밖 노노, 나가는 순간 우리 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유리는 안톤의 확신을 배신하고 안톤을 죽여버리고 말죠. 안톤은 이성에 근거하여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리는 두려움에 기초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안톤의 편도 유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등장인물과 저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그리고 진실은 죽었고 신념만이 남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영화의 가장 철학적 중심축을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던 팀과 올리비아가 가지고 있던 그 갈등에 대해서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팀은 유산의 상실감 때문에 2년 동안 올리비아와 대화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이 2년이란 시간이 사실 올리비아한테 있어서 엄청 답답한 거예요. 팀 같은 경우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죠. 사실 치유 방법이, 나는 이렇게 진짜 아무 말 없이 나 혼자서 2년을 버티는 게 진짜 나에게 치유 방법이야 라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이 사람이 이런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안 하니까, 올리비아는 팀한테 자기만의 신념, 즉 모든 걸 포기했구나, 나랑 이제 얘기도 하기 싫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진실, 즉 죽은 진실은 살아있는 신념에 이기기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팀은 이 건물에 갇히면서 내가 2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는 그것이 나만의 치유 방법이었기 때문이야, 미안해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팀의 죽었던 진실은 죽은 자의 소생을 하게 되면서 올리비아는 이 사람은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한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죽은 자의 소생이 된 팀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과대해서 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브릭이란 영화 자체를 보면서 되게 다양한 인간관계가 나오고 다양한 떡밥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밀실 미스테리라고 보기에는 좀 엮을 구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벽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영화 자체 팩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벽은 실제로 안톤이 근무한 엡실론 나노 디펜스에서 몰래 구축해놓은 방어 시스템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거나 생화학 테러가 일어난다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런 건데, 그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전부 다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팀과 올리비아가 이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을 해보니까 진짜 모든 건물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 비주얼이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또 과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진짜 벽은 기술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를 가두는 건 정보 부족인가 아니면 신뢰 부족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봤어요. 과연 우리는 이 벽을 뚫을 방법을 몰라서 못 나갔던 건지,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의 환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뢰 부족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두려움을 갖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길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실패가 두려워서 그런 걸까,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같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삶이긴 한데, 그런 안정적인 삶이 유리처럼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브릭이란 영화를 조금 철학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냥 타임라인대로 쭉 읊어가면서 저만의 좀 병맛스러운 느낌으로 리뷰를 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스토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든 좀 메시지로 철학적으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리뷰였습니다. 영화 브릭에 대한 평점을 한번 매겨볼게요. 일단 스토리 0.5점입니다. 브릭은 밀실 미스테리인데, 이 밀실 미스테리에서 휴먼 드라마는 좀 뺐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갇히면은 자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전우애도 생기고 하겠지만, 그냥 좀 더 밀실 미스테리라는 장르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휴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탈출 1점. 저는 방탈출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특히 브릭이라는 이 영화는 그 이스케이프 룸이라는 방탈출 영화가 있어요. 아예 그거보다 훨씬 더 방탈출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단서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자신이 함께 살았던 주민들의 성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기선 이게 필요해, 생각해보니까 이거 CCTV에 찍혀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들이 굉장히 방탈출스럽더라고요. 브릭 테마로 방탈출 하나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하나 만들게요.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은 0점이에요. 너무 쓸데없이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스발트와 레이는 진짜 왜 등장했는지 모를 정도로 비중이 적었습니다. 사건의 트리거가 되는 게 없어요. 트리거라고 치면은 마빈이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총을 팡팡 쏘는데 그 반사된 도탄 때문에 오스발트가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레아가 마빈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것도 딱히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요. 난 너를 증오해 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증오 때문에 일이 안 풀린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스펜스나 갈등 유발을 위한 소모품으로 넣어놓은 느낌인데 그 소모품이 크게 작용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약 중독 커플 아나와 마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0점입니다. 솔직히 이거 마이너스 점수를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출 0.5점. 그냥 쏘쏘입니다. 딱히 흥미로울 만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의미 없는 점프 스퀘어가 저를 거슬리게 해가지고 0.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열이 받네요. 그리고 엔딩 1점입니다. 엔딩에서 왜 1점을 줬냐? 제가 이런 밀실 미스테리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밀실 미스테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큐브 시리즈라든지 게임으로 치면 포탈 같은 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 공간을 벗어나면은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근데 보통 결말이 흐지부지인 경우가 많아요. 바깥 세상을 안 보여주고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거. 큐브 같은 경우도 항상 끝날 때 탈출을 마지막 한 명만 하는데 그냥 빛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뭔지도 모를 주차장 같은 곳에서 총 맞고 죽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엔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브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됐다라는 장면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제가 뭐 이때까지 찝찝한 엔딩을 좋아하니 오픈 엔딩을 좋아하니 말을 해놓고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찝찝한 결말이라는 게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그 후에 일어날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상상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결말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큐브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냥 빛 속으로 탈출을 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그걸 모르겠거든요. 감독님께서 바깥 세상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뒤부터 이 주인공이 어떻게 살지 니들이 상상해 까지는 되게 좋다는 거죠.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뒤를 상상할 방법을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SF라든지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화라면 적어도 일단 현재의 세상은 이렇게 변해져 있어 라는 마무리는 확실히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감독님의 상상을 시각적으로 직접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말이 살짝 매 빠지는 결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결말로 딱 매듭을 지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주얼적으로도 모든 도시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구현해낸 것도 되게 좋았고 벽이 결국 다 사람들이 풀어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죠. 브릭의 총평점은 2.9점 되겠습니다. 3점 넘을 줄 알았는데 2.9점이네요. 3점 이상 가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제 봤던 84제곱미터가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84제곱미터를 낮에 보고 브릭을 밤에 보다 보니까 84제곱미터를 너무 재밌게 본 그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에 되게 엄근진하게 보면서 브릭 넌 뒤졌다 내가 제대로 파헤친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시니컬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미스테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엡실론 나노 디펜스의 그 보호벽이 사실상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의 아이언맨 나노슈트급 기술력인데 사실은 초거대 기업의 방어 시스템이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라면 차라리 아예 영화 51구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외계인의 소행이었다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취향이 그래요. SF라든지 아예 미스테리 외계인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은 각국의 재벌들이 모여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었던 죽음의 게임이었다. 이런 엔딩은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갈 바에 차라리 엡실론 나노 디펜스의 방어 시스템 오작동이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독일어라는 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처음 한 10분 정도 신경 쓰였는데 나중에 되니까 몰입이 되면서 독일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살짝 아쉽긴 했어도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떠들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짜잔. 이게 뭐냐? 짜잔. 보여요? 제가 만든 티셔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상진이라는 캐릭터인데 이걸로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좀 일본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일본어를 넣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진상이라는 뜻의 일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고 일본 가시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조금 매거진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거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티셔츠를 자랑한 이유는 제가 마플샵을 열었거든요. 인스타그램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미 판매는 하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티셔츠 오늘 배송 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사장 마플샵 링크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바로 밑에 세부 정보를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티셔츠 말고도 키링, 포스터, 또 뭐 있지? 스티커도 팔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거 팔고 굿즈 종류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화 브릭을 보면서 방탈출을 하고 싶어진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